충격적인 한국 SLRC 장거리 포병 배치. 이제는 중국 전역이 사정거리. 중국의 예상치 못한 반응 나타났다. 미 육군이 개발하고 있는 사정거리 1000마일 이상에 달하는 전략 장거리 한반도 배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포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모두 사정권에 들어간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11일 현지 시각 중국과의 전쟁, 미군은 1000마일 장거리포를 어디에 둬야 할까? 란 기사에서 미 육군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거나 중국이 주변 해역의 분쟁 지역을 점령할 경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중국과의 분쟁은 해상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육군의 역할은 미중이 전면전이 붙지 않는 한 제한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육군이 개발하고 있는 사정거리 1000마일에 달하는 전략 장거리포가 배치될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육군이 멀리 떨어진 중국의 비행장 등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것이다. 포브스는 한국, 일본, 필리핀을 미국의 포병부대를 배치할 잠재 지역으로 거론하면서도 이들 지역이 포병을 유치하고 싶어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했다. 중국과의 충돌을 우려해 배치를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중국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지만 중국 주변 해역의 섬들에 이 거대한 포를 몰래 배치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한국이 배치 장소로 거론되는 이유는 랜드연구소가 지난 2019년 펴낸 보고서의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랜드연구소는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의 750마일 1200km 사정거리의 포나 미사일을 배치했을 경우를 가정했다. 한국에 설치하면 베이징부터 상하이까지 모두 사정거리에 들어오고 일본 남부에 설치할 경우엔 상하이가 사정거리에 들어오지만 중국 동부 연안 일부 지역만 사정거리가 된다. 필리핀 북부에 설치할 경우엔 홍콩 등 중국 남부 지역이 사정권이 된다. 결국 한국이 중국 핵심부를 타격하기 가장 좋은 위치인 것이다. 올 초 트위터 등에는 미 육군 미래사령부에서 개발 중인 1000마일 사정거리의 거대 포의 사진이 돌기도 했다. 포는 거대한 군용 트럭이 끌고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됐고 개발 지침서로 보이는 문서에는 8명의 포병이 포를 운영하고 배나 비행기로도 운송이 가능해야 한다고 쓰여져 있었다. 미 군사 전문지들은 이 장거리 전략포가 2023년까지는 시제품이 나와 실제 테스트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2. 사거리 1850km 전략장거리포 나올까? 사거리가 1850여 km에 이르는 전략장거리포의 본격적인 개발 착수 여부가 과학자들의 손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전략장거리포의 기술적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는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의 평가 보고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주 미국 군사매체 디펜스 뉴스는 미 육군에서 장거리 화력을 담당하는 팀을 이끄는 존 레퍼티 준장의 발언을 인용해 전략장거리포의 기술 타당성에 대한 미 국립과학 아카데미의 검토가 앞으로 수개월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국립과학 아카데미는 1863년 만들어졌으며 공공복리 증진을 목표로 한 미국의 대표적인 과학자단체다. 과학자단체의 기술적인 타당성 평가를 위례할 만큼 전략장거리포는 생소한 무기다. 이유는 엄청난 사거리에 있다. 사거리를 무려 1000해리, 즉 1850여 km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현재 세계 각국의 주력 대포 사거리는 30에서 40km 수준에 불과하다. 전략장거리포라면 깊숙한 후방에서 적에게 포탄을 날리는 일이 어렵지 않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략장거리포의 개발이 성공하면 중단거리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통해서만 타격 가능한 거리에 놓여있던 적에게 새로운 압박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분석관은 장거리포의 경우 포탄을 목표 지점에 정확히 떨어뜨리기 위한 무인기나 인공위성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며 현재로선 이런 정보자산을 골고루 갖춘 미국에 적합한 무기라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 과학매체 파퓰러 메카닉스는 전략장거리포 일부를 땅이 아니라 바다에 배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군함에 장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전략장거리포를 육상에 배치하려면 러시아, 중국, 중동 등 주변에 있는 미국 동맹국들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바다를 활용하면 유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기술적인 실현 여부를 가를 미 국립과학아카데미의 분석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3. 특별기구, 미중 패권 경쟁. 올림픽 이후 벌어질 2차 전망. 파트너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수혜가 미국의 패권적 지위 결정 요인들 듯. 글자 크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프린트. 유럽과 일본 등은 중국 견제에 적극적. 중국 1대1로 수혜 동남아 국가들은 미온적. 미국이 남중국해 견제용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나설 경우 외교적 고민해야 할 것.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구소련 견제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1979년 국교 정상화를 이뤄낸 이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이행했으며,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중국을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내에 편입시키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의도대로 변하지 않았으며, 트럼프 정부 들어서 미국은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이익 갈등으로 미중 관계를 몰고 나갔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갈등을 이념 갈등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미중 간 경쟁 구도가 격화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정부는 미중 전략 경쟁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변화 내지 붕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아래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적 수단은 하나하나 진전되고 있는 상태다. 올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한 올림픽 보이콧 카드를 꺼내들었으나 생각보다 효과는 미미하다. 10개국 정도가 적극적으로 보이콧에 가담했지만 기타 국가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는 지속해서 중국 견제를 전 정부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 대중국 강경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내 여론에 기반을 둔 중국 정책은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강경한 방향으로 의견이 일치하는 정책이며, 따라서 대중국 강경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을 강화하고 국제협력을 이끌어서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것이 바이든 외교 정책의 핵심이다. 외교 최우선순위 어젠다는 자유세계와 단합해 부상하는 독재 정권에 대항하고 인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민주주의 국가들과 단합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2021년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중국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중국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시작했다. 이처럼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대중국 견제는 2022년에도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12월 위구르족 강제노동금지법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신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강제노역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신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일절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태양광 패널의 핵심 재료인 폴리실리콘 세계 공급량의 45%가 신장 지역에서, 35%는 중국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내려는 미국에도 파급이 불가피해 보인다. 2022년 2월에는 미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제품 생산에 강제 노동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노예 없는 사업 인증 법안이 발의됐다. 문제는 이 같은 가치 중심의 중국 견제가 동맹국들을 얼마나 단합시킬 수 있을지 여부다. 현재 미국과 함께 중국 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들은 서구 국가들, 앵글로색슨 국가들, 일본 등이다. 기타 국가들, 특히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 견제에 미온적인 상태이며 중국의 1대1로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수혜를 입은 국가들은 친중국적인 성향을 보인다. 추후 미국이 새로운 경제 프레임워크,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을 통해 파트너 국가들의 경제적 수혜를 얼마나 안겨줄 수 있을지가 향후 미국의 패권주의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매우 느슨한 형태의 쿼드 개념에서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21일 첫 번째 쿼드 화상 정상회담은 자유롭고 개방되고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강조했으며 기후변화, 기술, 코로나19 협력을 강조했다.
쿼드 국가 간의 군사 의제는 빠졌으며 중국이라는 단어도 담기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느슨하고 유연한 형태의 쿼드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국가의 협력을 유도하기 시작했다. 이를 시작으로 미국은 오커스를 통해 군사적 소다자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처럼 이슈별 소다자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바이든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특징 중 하나는 EU 국가들의 참여 확대에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2022년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많은 EU 국가가 쿼드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2027년까지 5G 통신망에서 화웨이 퇴출을 약속했다. 영국은 2017년 미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발리카탄 훈련에 2019년 미국과 호주의 탈리즈만 세이버에 동참했다. 영국은 올해 5월 인도 태평양 지역에 신형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을 파견하고 영미 1위 공동훈련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프랑스는 2019년 5월 남중국해에서 미국 구축함 윌리엄 로렌스함과 일본 인도 필리핀 해군과 함께 항해의 자유에 참여했다. 또 프랑스는 2020년 인도, 호주, 프랑스 간 국장급 3자 대화에 참여했으며 2021년 4월 쿼드 4개국과 함께 인도 벵골만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했다.